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지 2년 만에 첫 남자였다. 선자는 그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 좀 더 생각에 잠긴다. 선자의 심장이 부드럽지 못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이건 위험한 징조다. 심장이 북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얼굴부터 열이 올랐고 목구멍까지 이물질이 가득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벨소리 안 했는데 얘? 가서 한번 물어본 기라 얘. 그게 전부라 얘. 잘 몰랐는 기라 얘. 그게 나를 욕하는 말인 줄. 그거 디빈가 아니라 얘. 사과 받으러 간 거라 얘. 과거 자신을 쏜 화살의 정확한 출발점을 향해 그녀는 움직였을 뿐이다. 그 심장이 그녀의 입을 열게 했을 뿐이다. 왜 사과 받으러 들면 모두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선자야, 정신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신종국 작가님의 말하는 여자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1987년 단편소설 가대기의 노래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소설가로의 본격적인 활동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말하는 여자는 기둥서방에게 삥을 뜯기면서도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성의 순한 서사라 전합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선자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선을 잘 따라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그녀가 업으로 살아온 일, 그 일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서 실제 내가 선자의 손이 된 듯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소담 낭독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야, 그 어느 때 유행했던 영화로구나 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소담과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말하는 여자 신종국. 남자는 간밤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에 선자는 모기향을 가려다가 그 밑에 깔아둔 걸레가 모기향 모양 그대로 밤사이 타버린 것을 보았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선자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모기향이 꽂혀있던 모습 그대로 그림자가 내려앉은 듯 메마른 걸레가 원을 그리며 태워져 있다. 중심을 향해 작아지는 그 나선형 원을 따라 가라앉은 재가 소복하다. 그 재들을 무심코 훅 불어보니 숨겨둔 길처럼 태워진 자국이 까맣게 드러난다. 걸레 하나 버렸네. 어젯밤 너무 잠이 쏟아진 탓인지 마른 걸레에 그냥 모기향불을 만들어 올려두고 잤나 보다. 선자는 태워버린 걸레를 방구석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다. 업 한 장에 생선 떼러 가기 전에 선자는 서둘러 다른 걸레를 하나 찾아 물에 좀 적신 뒤 그 위에 새 모기향 불을 붙였다. 새파란 연기가 바로 피어오른다. 지디겨진 향나무 잎의 진한 냄새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와 그녀를 아득하게 한다. 자신에게 고향이 있다면 이 향불의 냄새가 아닐까.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늘 그랬다. 그는 모기향이 피워져 있지 않으면 길길이 뛴다. 생선 비린내만 해도 죽겠는데 모기떼로 아예 자기를 말려 죽일 셈이냐고 매우 흉하게 굴었다. 고향인가? 죽기 전 한 번이라도 가보았으면.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고향은 큰 가마솥에 향나무 잎을 비좁도록 쑤셔넣고 찌고 있는 어느 시골마당의 잔상이다. 굴뚝으로 연기가 솟고 사람들의 쟁걸음과 두런대는 말소리가 그 환영 속에 녹아있다. 누가 알려주거나 보여준 그림도 아니다. 선자에게 누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늘 그 기억이 흑백으로 오른다. 그 정도라면 적어도 그녀 나이가 6살은 되어야 가능한 기억이다. 그 이전도 없고 그 이후에도 고향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고향의 잔상은 단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그게 전부였기에 그녀는 향잎을 찌는 그 마당을 오래 붙들고 있다. 몸빼 바지에 다리를 집어넣고 우격다짐처럼 나머지 옷을 걸친 뒤 선자는 집을 나섰다. 새벽 골목길을 내려간다. 멀리 눈 아래로 시내 건물들이 서리빛 안개에 단단히 붙잡힌 꼴로 미동도 없다. 꽤 추운 새벽이다. 서둘러 걷자 차디찬 공기가 수십 개 얼음 파편으로 얼굴을 파고든다. 그런 가속 탓인지 빈속의 창자까지 마구 꿀렁댄다. 서둘러 수산물 업한장에 닿아야 오늘 팔 생선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 물량으로 다음날 또 새벽 걸음하지 않으려면 제법 많은 선물을 받아와야 한다. 그녀는 삼복도로 골목길을 서둘러 내려갔다. 생선을 받아 집 옥상에 풀어놓고 보니 벌써 종호에 가깝다. 오늘 받아온 생선은 제 소용이 절반을 넘는다. 닷새 뒤면 구정이었고 그녀에게도 비싸 보인 참조기까지 구매했다. 부세나 민어, 참돔과 옥돔이 대부분이었는데 손님에 따라 제사에도 찾는 저거와 병어까지 좀 욕심을 내었다. 업한장 주변에 상주한 밴을 잡아 집까지 실어서 오니 그 비용도 상당했다. 일반 택시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기사들이 코를 막아 아예 탑승을 거부했다. 집 옥상은 그나마 수전이 있어 작업이 용이하다. 옛날 단층 다세대 셋집에는 가운데 공동마당이 있어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하도 주변 입주민들의 항의가 심해 장소를 옮겨 거실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손질했다. 그러자 아무리 조심해도 화장실 바닥 구멍이 막히고 비린내가 가시지 않아 다 낡았지만 옥상에 수전이 설치된 단독집을 그녀 혼자 힘겹게 장만해서 이사한 터였다. 그녀는 옥상에 차양막을 치고 그 아래 건조대를 세운다. 바람이 삼복도로라 그런지 다행스럽게 늘 신선하게 불어준다. 그만하면 나무랄 데 없는 건조장이다. 서둘러 여러 큰 고무다라이에 물을 받아 얼음 조각과 함께 그 생선들을 일단 담근 뒤 그녀는 옥상을 내려갔다. 너무 목이 말라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방에 가보니 그 세 남자가 들어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다. 선자는 길쭉한 허리를 구부리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남자의 울퉁불퉁 드러난 등뼈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이 남자 참 좋았는데. 잠든 남자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의외로 아기 같다. 한쪽 입술을 허전하게 벌린 채 쌕쌕 깊이 잠들어 있다. 두 손 열 손가락들이 방바닥의 어딘가를 향하듯 가지런히 뻗어 있고 내려진 속눈썹이 깃털마냥 고요하다. 그랬었지. 바로 저 모습에 그를 받아주었지. 1년 전, 그러니까 이혼한 지 2년 만에 첫 남자였다. 선자는 남자와 처음 포차에서 술을 마신 날 밤을 또렷이 기억한다. 제법 술을 마시던 남자가 보기보다 술에 힘이 붙었는지 선자 어깨에 기대어 그만 스르르 잠들었다. 잠든 남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던 선자는 그 잠든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설레었다. 남자는 몸만 커버린 아기였다. 시장 상인 대장으로 여러 잡화를 자전거로 팔러 다니는 3살 연상의 남자였다. 이윽고 잠에서 깬 남자가 그녀의 집에 가고 싶다고 반쯤 눈꺼풀이 내려온 강아지 표정으로 옹알이해서 그녀는 남자를 자신의 삼복도로 집으로 데려갔었다. 저 남자를 사랑했었구나. 선자는 그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 좀 더 생각에 잠긴다. 정말 처음 만난 열흘 정도의 기억만 전부다.
입맞춤의 기억은 너무 먼 이야기다. 그때는 그저 안겨만 있어도 좋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남자 품에만 안겨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잠드는 게 소원일 정도다. 그러나 이 남자도 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끔의 성관계나 너무 남자 일방적으로 찰나적으로 격했고 사정이 끝나면 남자는 벼랑간 본정신이 들어왔는지 발끝으로 선자를 이불 밖으로 밀어내기까지 했다. 선자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성관계다. 자신은 그냥 무슨 도구에 불과한 기분이 들었다. 매번 그랬다. 그녀는 이불 끝으로 밀려나 모로누운 자세 그대로 굳은 채 생각에 잠기곤 했다. 뭔가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부족하나 보다. 못생겼고 생선 비린내까지 심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녀는 반성한 적도 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다르다. 저 인간 헐벗은 늙은 개 같구나. 잠든 남자를 응시하자니 선자의 심장이 부드럽지 못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이건 위험한 징조다. 옥지에 오는 가슴을 다잡듯 그녀는 남자로부터 고개를 획 돌렸다. 바보같이 아직 대문 피본을 안 바꾸다니. 남자가 잠든 방의 모기향이 아직 자욱하다. 남자가 일어날 때 모기향이 남아 있어줄지 모르겠다. 걸레의 수분이 촉촉했는지 이번엔 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자기가 일어났을 때 모기향이 남아있지 않으면 분노한다. 종이과학에 든 그 모기향은 요즘 약국에서도 잘 팔지 않아 생선 받으러 가는 자갈치 시장통 슈퍼마켓에 가야 겨우 구입이 가능했다. 구입해서 보니 옛날 모기향과는 어딘지 향과 색도 다르다. 사람들이 다양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듯 모기향도 여러 색으로 나오고 있다. 그 색다른 모기향을 태워보니 냄새 역시 달랐다. 옛날 자신이 지냈던 보육원에서 밤마다 피워주던 모기향과도 많이 다른 어떤 날카로운 화공물질이 타는 냄새였다. 적어도 선자의 코는 그렇게 말했다. 방금 보육원으로 생각이 미치자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왜 떠드니? 떠들지 말라고. 어느새 효자손 막대기가 선자의 입을 가격한다. 얻어맞은 선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나뒹군다. 그녀의 얇은 입술은 어린 치아 보호에 별 도움이 못 되는 덮개였다. 효자손과 이빨이 바로 맞부딪혀 따다닥 소리가 선명했다. 순간 선자의 입술에 피가 비친다. 네, 떠들지 말라 했지? 그런 말 했니 안 했니? 설마를 쓰는 늙은 여사감은 낮이고 밤이고 말소리를 내는 아이들 입을 그 효자손 나무 막대로 정확히 가격했다. 멀리서부터 조준을 하고 오느라 효자손 막대가 여사감의 손에 쥔 채 상하로 나부끼며 다가왔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바로 보고 소스라치며 달아났다. 눈치가 느린 선자는 매번 떠든 적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나지 못한 이유로 입술이 터지고 피를 흘렸다. 선자는 남자 머리맡에 새 모기향을 갈아 끼우다가 무슨 신내림처럼 흰 이불부를 찾아내어 남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획 펼쳐 덮었다.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 그녀는 아무 자각을 못했다. 몽니의 꿈속이 아닐까. 모기향도 덤으로 여러 개 방바닥에 동시에 세워 올려 불을 당겼다. 잿빛 연기가 여기저기 장엄한 재앙처럼 좁은 방에 차오른다. 분향소 같구나. 그 방에 한참 우두커니 서 있던 그녀는 부엌으로 건너가 밥 위에 김치와 고추장을 얹어 대충 비벼 먹었다. 그 뒤 생선들을 살피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생선머리는 단칼에 잘라야 한다. 여간 뼈가 억세지 않다. 그녀는 큰 쇠칼을 쓱쓱 숫돌에 간 뒤 아가미소, 억센 울대뼈를 쥐고 생선머리를 힘주어 자른다.
큰 칼을 잡은 김에 다른 생선들도 동일하게 머리를 날린다. 그녀의 상품은 죄다 반건조 생선이다. 집에서의 작업 시간은 길지만 막상 시장에서 전을 펼치면 일거리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냥 팔면 된다. 또리에도 팔지 못한 생선은 잘만 하면 2, 3일 더 선보일 수도 있다. 그만큼 생물이나 해동어를 잡고 시장에서 악정고투 할 일은 없다. 처음엔 생물을 취급해서 손님들 앞에서 비늘도 떨고 생선피를 좌판에 칠갑하다가 좌판 자리를 허락한 돼지국밥 가게 주인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런 작업은 최소 자기 자리가 확보된 상인이라야 가능함을 그녀는 미처 몰랐다. 암튼 영리의 다가를 떠나 선자는 이 반건조 생선만을 취급한 지가 3년이 다 되어간다. 그 일은 그녀에게 맞는 옷처럼 적절했다. 하고 보니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여서 그녀는 평생 반건조 생선을 팔면 되겠구나 하는 요령이 생겼다. 낮은 엉덩이 의자를 깔고 앉아 그녀는 머리가 잘려나간 생선들을 앞뒤로 돌려가며 꼼꼼히 비닐을 쳐낸 뒤 이번에는 폭이 좁고 긴 칼로 바꿔지고 생선 뱃살을 항문 쪽에서 머리 쪽으로 단숨에 쭉 그어 내장이 간단히 드러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는 칼끝이 생선살이나 가시, 뼈를 찌르지 않게 조심하면 된다. 대부분 내장은 붙어있는 근막의 끈들이 연해서 쉽게 절단된다. 문제는 아가미다. 아가미는 생선들이 아래턱과 척추에 걸쳐 죄다 억센 뼈로 붙어있어 순서대로 칼을 넣지 않으면 너덜너덜해지기 쉽다. 배 지느러미 속으로 날을 넣고 가슴살로 진입해서 울대뼈가 끝나는 부위까지 칼로 쭉 그은 뒤 피가 흥건한 아가미를 잡아 꼬리 쪽으로 단숨에 당겨주면 그 작업도 끝이다. 그 생선 칼들로 남자가 집으로까지 끌고 들어온 어린 여자 하나를 선자가 몰아낸 적이 있다. 반년 전 일인데 아마 그날 이후 그녀는 확실히 망가졌는지 모른다. 물론 그녀 몸은 그 일이 어떤 계기의 출발임을 그녀에게 정확히 고지하진 않았다. 그날 일은 이러했다. 생선을 떠리로 팔고 가벼운 마음으로 밤에 귀가한 그녀는 숨이 멎었다. 남자가 방 안에서 낯선 여자랑 둘 다 거의 벌거벗은 채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꽂힌 듯 서 있는 선자에게 남자가 친구가 왔는데 밥을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재수가 없다는 듯 열린 방문을 쾅 닫아버린다. 선자는 그 순간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일단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보관한 생선을 꺼내었다. 매운탕을 할까 구이로 할까 갈피를 못 잡는다. 왜 그런지 그 망설임은 과하게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녀는 이미 넋이 나갔다. 그때 어린 여자가 방문을 빼꼼히 열었고 선자를 보자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애매한 미소를 흘리며 거실 화장실로 들어갔다. 선자는 싱크대 서랍에 모아둔 서너 개의 칼을 잡아내어 칼날에 재빨리 비린내 물씬한 생선피를 묻혔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를 선자가 눈짓으로 불렀다. 부엌 싱크대로 여자가 왜 그러시나요? 하는 화난 얼굴로 다가온다. 니는 어느 칼이 마음에 드는데? 선자는 피칠갑이 된 칼들을 두 손으로 펼쳐 여자 면상에 확 들이밀었다. 여자가 대번에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른다. 남자가 뛰쳐나왔지만 선자는 돌아선 채 생선을 마저 장만했다. 방으로 되돌아간 여자가 옷을 후다닥 걸친 뒤 불이 나게 달아났다. 그날 이후 선자는 남자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뭔가가 뭉툭 끊겨나갔다. 선자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고 그 치미는 힘이 머리를 너무 뒤흔들어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뭔가 목구멍까지 이물질이 가득 치밀어 올랐다. 다음은 세척이다.
그녀는 이 작업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녀의 단골들이 어떻게 장만했기에 생선을 찌거나 굽거나 했을 때 그렇게 맛있는지를 자주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척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냥 무조건 싱싱한 생선을 받아와서 그렇다고 무덤덤 대답한다.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 듯 웃어준다. 그녀는 이 일을 처음 배울 때 피 빼기와 생선 표면에 미끌대는 진액 제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순영 언니에게 배운 바 있다. 보육원에서 만난 언니라 친언니는 아닌데 지금 이 세상에 없다. 갑자기 퍼진 자궁암으로 2년 전에 죽었다. 아이를 살리고 간 셈인데 그녀 남편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 옥상에서 내려온 선자는 남자를 위해 매운탕을 준비했다. 남자가 일어날 시간이다. 오늘따라 생물 상태가 좋은 우럭을 몇 마리 샀는데 씨알은 다소 작았으나 여러 마리 함께 끓이면 그래도 상당히 달큰한 맛을 낸다. 정말이지 남자를 생각하고 산 우럭은 아니었기에 선자는 기분이 많이 이상했다. 억센 우럭의 비닐을 쓸자 옷소매까지 마구 튀었다. 내장과 쓸개를 칼로 힘주어 제거한 뒤 특히 굵게 뾰족한 우럭의 등가시, 가슴과 배 지느러미들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었다. 그 다음 물을 두껍지 않게 나박 형태로 썬 뒤 맑은 물을 받은 양손잡이 냄비 바닥에 깔고 우럭을 눕혔다. 그녀는 고집처럼 매번 지리에 가깝게 매운탕을 끓인다. 맑은 듯 얼큰한 맛이 동시에 살아나 그렇다. 오로지 중간 굵기의 소금 조금과 국간장만으로 간을 하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소주를 작은 한 숟가락 정도 부은 뒤 중불로 1차 끓인다. 된장이나 고추장, 시중에서 파는 육수류는 그녀는 넣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맛이 탁해지고 깔끔하지 못했다. 그녀는 파를 어슷하게 썬 뒤 양파와 청양고추를 썰어 도마 끝에 모아둔다. 이젠 기다리면 된다. 남자가 깰 때까지. 그는 일어나자마자 밥상이 차려져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라서 매운탕을 재가열할 때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준비된 파와 양파, 청양고추만 그때 투척하면 끝이다. 남자가 언제 깰까 하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선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다시 뛰기 시작한다. 심장이 북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얼굴부터 열이 올랐고 머리가 아프다. 옥상에 올라가 시시각각 생선을 손봐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는 요 몇 달 사이 느닷없이 뛰는 심장의 요동으로 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두 눈의 시야도 좁혀지면서 아주 침침해졌다. 부엌 탁자 위에 너무 아픈 머리를 좀 기댄다는 기분으로 눕혔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어디선가 세차한 물소리가 들려 그녀는 정신을 차린다. 화장실 문짝을 다 열어두고 남자가 아래 속옷을 훌렁 내린 채 변기 앞에 몸을 좌우로 흔들며 소변을 보고 있다. 아래 속옷들이 종아리께에 삐딱하게 걸렸는데 드러난 힘을 건 중년 남자의 엉덩이가 의외로 너무 커 선자는 깜짝 놀랐다. 같이 동거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기이하게 자신이 남자의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했다. 더구나 엉덩이를 제대로 본 건 처음이다. 몸이 마른 남자인데 드러난 엉덩이가 너무 펑퍼짐하고 넓어 그녀는 매우 낯선 기분에 왜 저 짐승이 저기에 버티고 서서 소란스레 소변을 갈기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조차 들었다. 아마 천지사방 오줌은 다 튀었으리라. 그런 남자가 세면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늘 그랬다. 그녀는 그 남자가 언제 세수하고 양치하며 머리를 감는지 도통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도 남자에게 그런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건 어른이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내를 지킬라 했나? 여마는 보자기는 어디서 찾았는데? 마이 웃기네. 모기향 여러 개 피워둔다고
내가 팍 죽을 사람으로 보이더나? 선자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다. 열린 방 안을 들여다보니 잿빛 모기향이 가득하다. 선자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났다. 아니다. 당신이 모기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기다. 그래서 큰 보자기로 몸도 더 풍기고. 그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 죽이려 들었다면 굳이 모기향 받침대를 쓸 필요도 없다. 받침대 없이 종이나 비닐장판 바닥에 모기향 뿔을 그대로 놓고 붙이면 그를 태워버리기 그리 어렵지 않음을 선자는 오늘 아침에 학습한 바다.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밥 주라. 2번 다시 그런 짓 하면 지될 끼다. 내 모간이 다 탔는지 말이 아니다 지금. 비틀비틀 탁다로 다가서면서 남자가 말한다. 선자는 발딱 자리에서 일어나 재빠르게 밥상을 차린다. 썰어둔 야채를 다 투입한 뒤 매운탕을 다시 가열해두고 나머지 밥과 찬들을 이것저것 챙겨 식탁을 채웠다. 남자는 멀건 눈을 하고 뜻없이 세상을 보고 있다. 매운탕까지 올려주고 그녀는 몸을 돌려 부엌에서 나간다. 마실 물은 안 주나? 남자의 일갈에 선자는 화들짝 놀랐다. 그 눈알이 아직 살아있나 보다. 그래서 늘 조심했는데 내가 또 실수를 했네. 그래서 니는 머리가 모자란 기라. 어째 늘 차리는 밥상에 빠지는 게 꼭 있단 말이가. 이 벅수야. 오물을 덮어쓴 기분에 선자는 서둘러 물을 탁자에 올려주고 옥상으로 또 올라간다. 굳이 살펴야 할 생선이 없더라도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어제 네 가게 주인 아저씨 보고 무슨 안 좋은 소리 했더나? 그날 오후 선자가 저녁 장사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좌판을 설치하자 옆에서 역시 좌판을 펴고 콩나물과 집된장을 파는 기장댁이 몸을 바싹 붙여오며 말을 건넨다. 집에서 직접 키운 콩나물과 만든 된장을 가져와 파는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되는 눈치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에 비해 맛이 천지 차이다. 선자가 보기에도 콩나물이 실하고 윤기도 좋다. 된장도 선자가 집에서 끓여 먹어보니 왜 기장댁에게 손님들이 모이는지 이해가 되었다. 무슨 말인데 얘? 동상 들어봐라. 네가 자기한테 험한 말하고 갔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데? 별소리 안 했는데 얘? 네 주인 아저씨한테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했다며. 그깝디까? 아이란 말이가. 그렇게 내는 들었다. 정말 그랬나? 아닙니다. 2달 전에 왜 내보고 사람이 못 배웠으면 무식한 티라도 내지 말라고 했는지 가서 한번 물어본 기라예. 무엇이라? 내가 극하니까 아무 말 안 합디다.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기에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하면 안 된다고 했심도. 그게 전부라 예. 네 그게 정말이가. 맞아 예. 내가 사과를 제대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자반 거더락하면 어쩔라 그라노. 우리들이 겨우 이 채소가게 옆 구석에 허락받아 장사를 하고 안 사나. 입에 풀칠 안 할락하나. 자리값 준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당장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 아인가 배. 앞으로는 주인 아저씨한테 겁없이 대들지 말거라이. 안주인도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사는 거 눈에 안 비이더나. 나보고 나가라 합디까?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나저나 동상. 와 2달 전에 한 말을 인자 따지고 그러는데. 섭했으면 그때 바로 말하지 그라노. 잘 몰랐는 기라예. 그게 나를 욕하는 말인 줄. 인자 하나둘 생각이 나더만 그 말들이 내를 욕한 말이라는 거. 아이고, 네 또 달보 전에는 시장 관리사무실에 가서 디빈 거 기억난다만 요새 니 와 그라노. 그거 디빈 거 아니라 얘. 내보고 질 나쁜 인간이라 해서
사과 받으러 간 거라 얘. 관리비가 많이 밀려서 그런 거 아이가? 몇 달 밀렸다며. 한 달이라 얘. 얘까지 찾아와 와 관리비 안 주냐고 하면서 내를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 안 갑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달치 못 준 건데. 그런 거로 달포나 지나서 따지 떠나. 무서운 아줌마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 거라 얘. 달포 전에는 내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잘 몰랐고 얘. 선자는 더 이상 기상댁에 신경 쓰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는 준비한 생선들을 좌판에 보기 좋게 배치했다. 그녀는 그 심장의 격고가 그녀를 언제 어떻게 조종해서 길로 나서게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느닷없이 쿵쾅대는 가슴은 그녀를 벌건 열기에 휩싸이게 했고 엄청난 두통이 저벅저벅 자갈밭을 밟으며 그녀를 옥죄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갔다. 기억이 과거 자신을 쏜 화살의 정확한 출발점을 향해 그녀는 움직였을 뿐이다. 가슴이 뽀개졌기에 그녀는 자기 몸이 지령하는 바에 전력 투구했다. 신기하게도 한바탕 그런 규명의 질문을 퍼붓고 돌아오면 선자에게 상당 기간 안정과 고요를 가져다 주었다. 시야가 선명해진다고 할까? 호흡도 체열도 본연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 회염은 고혈압 약이나 안정제 주사도 못해준 보살핌이다. 하지만 선자로서는 그런 심신의 순환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늘 시간의 틈바구니에 몸은 종이처럼 납작해졌다. 게다가 그 북소리는 갈수록 옛 기억을 자주 개별 소환했기에 선자는 부지불식 너무 힘들었다. 어떤 회염의 자각보다 언제 진군해 올지 모를 북소리에 재무장으로 강화되어야 했으므로 얼굴은 피폐해졌다. 그런데 오늘 한 소리 해준 기장댁이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이혼한 옛 남편 가게를 먼지처럼 떠오른 나쁜 말의 기억들을 따지러 선자가 이미 넉 달 전에 찾아간 사실을. 3년 전 이혼한 그녀의 옛 남편은 영도에서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을 하고 있다. 신우도 같이 일을 거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따질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선자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영도다리를 건너 그 슈퍼마켓에 도착하니 휴일 오후라 한가해 보였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선자가 들어서자 옛 남편의 인사말이 들린다. 선자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다. 재혼 소식은 이미 오래전 들었는데 혼자 서 있던 옛 남편이 화들짝 놀라 입을 벌리고 그녀를 아득하게 바라본다. 네 무슨 일이고? 와 왔는데. 몇 가지 물어볼라고. 뭐라고? 몇 가지 물어보고 가면 된다. 요 앞에 커피숍 있다. 거기 가 있거라. 필요 없다. 잠시면 된다 안 카나. 선자가 소리를 높이자 옛 남편이 놀란다. 한 번도 선자가 자기에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의 이혼조차 얼마나 조용히 처리되었는가. 3년 전에 내보고 정신 나간 가시느라 했는데 와 그 말했는데 내가 어디가 정신이 나갔더노? 그게 무슨 소리고? 내 때문에 못 가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니까 네가 그때 그랬다. 3년 전 여름이다. 이혼한 8월에 말다. 너가 엄마도 그랬다. 내만 보면 못 가지는 빙신이라고 욕했다. 니는 내한테 사과해야 한다. 그 말 하려고 온 기가 지금? 니 진짜 빙신 맞는가 배? 니 지금도 같은 말 하는 거 알고 있나? 내 너그 말 듣고 이혼까지 해줬는데 뒤에 병원에 재차 가서 알아보이 의사가 아이라 카더라. 바로 네가 빙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는 아를 가질 수 있다 카더라. 그래서 네 그때 한 말 정식으로 사과받으려고 왔다. 사과하거라. 버뜨! 진열대 뒤쪽에서 옛 신우 비슷한 얼굴이 보이다가 선자를 알아봤는지 그 물체가 바로 달려온다.
사태를 즉각 요해한 신우가 선자를 획 잡아 끌었다. 이긴 놓고 세월케가 곧 나올 낀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카나? 니 이미 이혼한 주제에 미친 거 아이가? 나가라. 여기는 손님들 물건 사러 오는 매장인기라. 친정도 하나 없이 과를 받아준 게 누군데 그라노? 아도 못 낳고 돈 벌 생각도 안 하는 니가 뭐 하나 잘난 게 있었노? 그 말에 선자의 눈빛이 새파랗게 튄다. 선자는 신우의 두 팔을 단칼로 쳐내듯 떨쳤다. 선자의 놀라운 팔힘에 신우가 나가 떨어진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신우를 내려다보고 선자가 벼락처럼 소리친다. 또 때릴라고? 그때 신우 니한테도 내 많이 맞았다. 니도 사과해라. 신우 니까지 내를 무시하고 때렸다. 돈도 안 벌고 뒷구석에만 있다 하면서 니도 저 인간도 죽은 니네 엄마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다. 나 아무 죄 없이 쫓겨났다. 니도 시 엄마도 시 동생들까지 한 집에 살면서 내 너거들 해먹인다고 죽을 뻔했는데 니는 저 동생놈에게 여자도 붙여주고 안 그랬나? 내 다 한다. 맞지? 사과해라. 사과해야 오늘 내 나간다. 그날 선자는 옛 남편의 슈퍼마켓 안에서 수십, 수백 번 사과해, 사과해 하고 고함쳤다. 바로 넉 달 전 일이었다. 밥 주라. 밤이 늦어 빈 다라이를 이고 집에 돌아오자 남자가 말했다. 보통 때면 이미 나가고 없을 남자가 아직 집에 남아있다. 선자의 심장이 낮은 북소리를 또 울리기 시작한다. 얼굴이 후끈 열기로 달아오른다. 선자는 그런 자신을 꾹꾹 누르며 밥상을 차렸다. 남자가 밥을 우걱우걱 씻기 시작한다. 급하게 밥을 삼키는 남자의 두 눈알이 퉁겨 나올 듯 흉했고 먹을 때의 움직임이 무슨 짐승의 그것과 흡사해서 선자는 맞은편에 앉아 미동도 없이 오랫동안 그 목만 응시했다. 와 그라고 보는데 미친나? 남자가 말한다. 한 가지 물어보자. 당신 아까 낮에 내보고 모자란다 했지? 기억나나? 무슨 소리고? 물 안 줬다고 날 보고 그랬다. 복수라고도 했다. 내서 뭐 기억 안 난다. 그람은 보름 전에 와 나보고 냄새난다 했노. 밤에 잘 때 말다. 냄새? 너야 늘 냄새난다 아이가. 생선 비린내 뭐 늘 그렇다마. 아니다. 내 밑을 보고 냄새난다 했다. 그건 다른 기다. 남자가 어리둥절한다. 그러다가 얼굴에 초점이 확 잡히면서 흉해진다. 니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니는 남자복이 없는 기라. 아랫도리가 썩은 데가 난다 그 말이다. 그라이 누가 그 짓 하길 좋아하겠노. 여자가 제대로 관리도 안 하이 그 모양이기라. 알겠나? 누가 그 짓 해달라 카더나. 네 말 듣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봤다. 니한테 미안해서. 근데 가서 물어보이 나쁜 성병이 옮겨졌다고 의사가 카더라. 남편도 같이 오라 카던데 그게 무슨 소린지 알겠나? 이미 오래된 병이라 약도 많이 주더라. 내 혼자 어째 이런 병이 생기노? 니가 이가시나 저가시나 마구 만나서 이리 된 거 아이가? 니 사과하거라. 남자가 아연해한다. 너무 놀랐는지 숟가락을 쥔 주먹 그대로 선자의 뺨을 후려쳤다. 이 가시나가 사람 잡을 년이네. 니 내 모르게 딴 놈하고 붙어 묻고 내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기가? 니 지금 미친 거 맞지? 돌았지? 휘청했던 얼굴이 반동으로 제자리에 돌아오자 남자가 역방향으로 그녀 머리를 다시 힘껏 날린다. 선자는 너무 세게 맞아 머리만 어디로 달아난 듯했다. 입술이 찢어졌는지 피가 바로 흐른다. 그런 와중에 미쳤다는 말은 너무도 또렷하게 그녀 뇌리에 송곳으로 와 박힌다.
왜 사과받으러 들면 모두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리가 이상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돌았거나 무식하고 나쁜 년이라고들 했다. 그 말들이 사실이면 선자는 그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 얼굴을 여러 차례 세게 맞은 탓인지 선자는 판단력이 우왕좌왕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선자야, 정신을.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올 수 없다. 심장이 찢어질 듯 했고 그 심장이 그녀의 입을 열게 했을 뿐이다.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는 되는 대로 악을 썼다. 니는 내를 무시했다. 3년 전 이혼하고 남자 만난 건 네가 처음인데 내한테 병까지 옮기놓고 와 사과를 못하노. 내가 친정식구 하나 없다 무시하나? 니는 또 와 이 집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데? 내 집인데 와 안 나가는데?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 말이다. 어쭈 이 돌대가리가 벨말을 다 하네. 우리는 1년째 사실혼 관계다. 니한테 얼어본 말이겠지만 결혼한 거와 같다 말다.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나 같은 기라. 알겠나 이 빙신아. 내도 친정 있다. 언니 있다. 사람 무시하지 마라. 선자 눈에 급기야 헛것이 보인다. 그 언니 한 보자. 어째 내사 한 번도 못 보네. 아마 잘 걷지도 못하는 빙신인가 배. 한 번도 동생 집에 못 오는 거 보면. 선자가 몸을 던져 그를 끌어내려 한다.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에 나뒹군다. 나가라. 내 집이다. 인자 네 필요 없다. 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바람에 선자는 더 맞았다. 씨, 내 털어보소.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해버릴 기다. 네 도장 어디에 있는지 내 다 안다. 알겠나? 엎어진 선자의 옆구리를 냅다 발로 찬 남자는 횡하니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선자는 자신의 도장들을 모조리 집 앞 하수구에 버렸다. 인감도장까지 좁은 하수 구멍에 쓸어놓고 돌아온 그녀는 대문의 비번을 바꾸었다. 남자는 그날 밤 아무 기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선자는 업한장에 가는 대신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언니를 만나러 갔다. 버스는 시외각을 벗어나자 속도를 높여 일직선으로 달렸다. 내릴 곳이 종점이므로 선자는 아예 차창에 기대어 잠든다. 버스가 종점에 닿자 선자는 깼다. 어제 남자에게 걷어차인 옆구리가 그녀를 바로 서지 못하게 했다. 선자는 읍내 택시를 잡아 묘원으로 갔다. 언니는 그녀를 보고 늘 그랬듯 아련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다소 비스듬한 자세의 언니가 살짝 고개만 돌린 사진이다. 그 언니는 다른 망자의 봉화남과 너무 대조될 정도로 조화든 편지든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 선자로서는 매번 찾기가 쉬웠다. 선자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그만 명함 크기 둘 정도의 언니 명패 앞에 앉는다. 그 명패에는 언니의 생몰 시간과 성명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글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 그 글귀는 이제 아무 소용없다. 언니의 남편은 그녀가 죽자 바로 재혼했다. 선자는 언니 하고 불러본다. 보육원에서 만나 함께 친자매처럼 지냈다. 선자보다 4살 위였다. 심란할 때 언니를 찾아오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곤 했었다. 언젠가 선자에게 순영이 한 말이 떠올랐다. 니는 내 동생이다. 나는 네 언니고. 순영과 함께 보육원에 버려졌던 2살 어린 친여동생이 그 보육원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그때 해주었다. 나이가 되어 보육원을 먼저 떠난 언니는 시장에서 어물전으로 기반을 먼저 잡았는데 선자가 이혼하고 혼자가 되자 생선을 다루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런 그녀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자 선자는 가슴이 미어진다.
한 번도 생부모를 보고 싶다 생각하진 않았는데 순영 언니만은 늘 그리웠다. 언니를 만나는 것은 친정에 가는 일이다. 언니가 잠든 이 묘원에 오면 기억에도 아련한 고향의 향기가 감돈다. 역시 향잎을 태우는 그 냄새다. 그래서 언니가 있는 묘원은 선자의 친정이자 고향이다. 언니, 내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언니 따라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리 바보 멍청이인가요? 머리 나쁜 미친년인가요? 아무래도 제 잘못이 크겠지요. 그런데 너무 심장이 터질 듯 아파요. 요즘 아무나 잡고 대들고 싸우고 그래요. 그냥 아무 말이라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심장이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14살 때 자신을 범한 남자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대낮이었고 보육원 창고로 갑자기 끌려갔는데 늘 물품을 짐차로 보육원에 넣어주던 중늙은이 남자였다. 그 짐차는 이후 종적을 감췄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얼핏 선자는 잠이 들었는데 그 옛날 보육원의 늙은 여사감이 생시처럼 나타났다. 여사감은 잠결에서도 몰골이 수수깡처럼 메말랐고 눈 주변은 퀭하니 둘레가 시커멓게 꺼져 있어 누가 두 누나를 후벼 판 듯했다. 어떤 날은 제정신이 아닌 듯 여사감은 그 효자손 나무막대로 아이들의 부위를 가리지 않고 가격했다. 모두가 조용했음에도 왜 자꾸 떠드냐면서 마구잡이로 쳤다. 선자가 매질을 당할 때면 순영 언니가 몸으로 선자를 덮어 그 매질을 뒤집었었다. 선자는 순영의 품 안을 파고들어 가능한 몸을 잡고 둥글게 했다. 퍽퍽 내리치는 구타 소리는 언니의 등짝 위에 머문다. 선자는 숨차하면서도 그 와중 순영 언니의 몸 냄새에 마음이 놓이곤 했다.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냄새였을지 모른다. 그날 밤 대문을 두들기고 배를 누르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렸다. 남자가 돌아왔나 보다. 수없이 대문을 밀치다가 발로 차기까지 한다. 선자는 두 귀를 막고 견딘다. 지금 문 밖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 와 있다. 그녀는 미친 듯 쾅쾅 울리는 가슴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날이 밝자 선자는 업 한 장에 가기 위해 빈 다라이를 이고 대문을 열고 나가다가 하마터면 낮아빠질 뻔했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잠든 남자에게 걸려 균형을 잃고 대문 기둥에 온몸을 부딪혔다. 그 바람에 남자도 화들짝 깨어났다. 선자야. 남자가 덜 된 음성으로 그녀를 탁하게 부른다. 새벽 한기에 남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선자야, 대문 비번 좀 가르쳐주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말다. 뭐라 카노? 니캉 내캉은 인자 남인기라. 정신 차리라마. 손자야. 뿌리치며 건너뛰는 여자를 붙잡을 듯 남자의 두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댄다. 손자야, 내가 갈 데가 없다. 아무 데도 갈 집이 없다. 선자는 다름질 저 골목길을 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심장의 요동이 낮아지고 힘차게 내딛던 그녀 발걸음에 속도가 떨어진다. 손자야, 내가 갈 데가 없다. 아무 데도 갈 집이 없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돈다. 저 남자가 몸 하나 깃들 집이 없다 하네. 걸음을 멈춘 선자는 남자가 아직 있는지를 가늠하듯 머리에 인 큰 다라이 끝을 지켜 올려가면서 자신이 내려온 골목길을 오랫동안
올려다 보았다.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오늘의 소설 말하는 여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자는 그 남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을까요? 냉철하게 어림없다 하시면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에 돈보다 무서운 건 뭐다? 외로움이다. 여러분에게 던진 작가님의 여운을 댓글로 엮어보면 어떨까요? 2023년을 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하소담 가족도 많이 늘었고요.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작가님, 그리고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구독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려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